네, 우리 쉬고 왔습니다. 예. 됐어요. 우리 지금 나가가지고 서로 지금 내가 장자라고, 니들은 다 병신이라고, 예,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니네들은 뭐,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데카르트 편인데, 잠깐 이제 다시 한번 청취자들께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이제 데카르트를 한 10년 정도 공부했다. 아니면 내 웬만한 근대 철학자들은 내가 줄줄 깨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저희 방송 들으시면 이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뭐 하는 거냐, 얘들은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피하시고요. 얼른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팝콘처럼, 베스킨 라빈스처럼, 팝콘은 뭐야? 알겠습니다. 철학자들을 한 명씩 살살살살 녹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데카르트를 할 건데, 이걸 들으시는 게 되게 행운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눈높이를 맞출 수가 있어요. 판매하지 말고. 내용을 얘기해. 칸트나 뭐 어려운 걸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떤 개념을 익히려면 누군가를 가르치면 된다.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이해를 한다. 비슷하게 굉장히 초보적인 관점에서 진짜 철학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 관점에서 제가 데카르트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좋을 수도 있지. 제가 알기로 데카르트는 그냥 과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좀 해요. 그래요? 네, 그랬었기 때문에 이따가 좀 시간이 나면 할 건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데카르트 하면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교과서에 나오잖아. 예.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왜 위대한지 그거 갖고 막 패러디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맞아. 뭐 좀 이렇게 한 사람들은 나 먹는다. 그러니까 존재한다. 그 얘기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렇구나. 진짜? 농담을 던지는데. 그 얘기 했어. 마르크스 전에 내가 먹는 게 너다. 나는 투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존재의 의의를 찾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말이 왜 위대한지, 왜 중요한지 공부를 해보니까 위대하더라고요. 그래? 보면은 들어봅시다. 네, 데카르트 이전의 시대적 상황을 잠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어떤 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냐면 중세 시제였기 때문에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날 때쯤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교황의 권위와 카톨릭이 진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진리니까 이거 믿어라고 했었고 그 당시에 철학도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어떻게 진리가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고 있었는데 맞죠? 여기까지. 예, 맞습니다. 예, 아주 잘 표현한 말이 정확하게 있어요.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철학자가 독자적으로 진리 탐구하는 게 아니고 신학 뒤치다거리. 일단 성경적 근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제 철학적인 해명을 시작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죠. 그건 이제 스콜라 철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중세 하고요. 때? 중세 스콜라 철학. 난 사실 독실이가 이 데카르트를 하는 게 참 뭐랄까 자기부정적이고 자가당착적인 그런 내용 아닌가? 아닙니다. 데카르트는 신의 존재를 끌어들이잖아요. 그 독실한 오케이, 얘기해봅시다. 예. 아무튼 종교 개혁이 근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황의 권위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거기다가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30년 전쟁 같은 건 이제 신교와 구교가 나눠가지고 30년 싸우거든요. 그건 윤리고 뭐고 뒤죽박죽이 된 거야.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로 막 죽이고 이런 거를 이제 목도를 했어요. 데카르트가. 시대적인 생각에서는 과연 인간이 종교, 정치, 문화를 초월하는 불변의 진리를 과연 알 수 있느냐. 프랑스 사람이죠. 거기까지. 맞아요. 그런. 야, 어딘지도 모르고 했냐. 그런 충격 중에 하나가 또 과학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천동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지동설이다. 세상의 진리를 과연 알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이런 게 있었어요. 검색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19세기 초, 그러니까 데카르트보다 훨씬 후대인데, 19세기 초에는 또 계몽주의 때문에 반기독교 사상이 되게 만연했었잖아요. 그때 무조건 기독교 반기를 들면은 막, 그 당시 지식인이었던 거야. 그 마녀 사냥의 희생자가 당시에는 800만 명이라고 막 이야기하기도 했었대요. 근데 지금 현재는 물론 마녀 사냥은 굉장히 이제 병크 중에 하나인데 실제 병크가 뭐야? 병크? 병신크리. 어떻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6만 명 정도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런 게 달라지는 건 있다는 거죠. 그런 회의주의가 아무튼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불변의 진리는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래서 인간의 자신의 지적 능력을 이용해선 진리에 도달할 수도 없고 진리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인간의 감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봤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착각일 수 있고 꿈에서 본 거였는지 어쨌던 건지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해봤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것들도 조작되기도 한다는 거 이건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많이 됐죠. 조작되는 거에 재미있는 예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서양에서 이제 그 조사를 하는데
16세 이전에 음주를 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걸 이제 알아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16세 이전에 음주 습관이 있었던 애들한테 이런 조사를 해요. 10대 시절에 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런 질병에 걸렸었어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 어떤 병에 걸려서 되게 아팠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는 아프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5분의 1 정도가 맞아 그랬었어 그러면서 자기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무슨 일을 했었었지라고 자기가 이제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아프지 않았던 거를. 보통 우리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싸울 때 항상 막 너 그랬었잖아. 또 그랬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뭣도 모르고 예. 근데 그 얘기가 반복되면 진짜로 생각해. 그렇지 진짜로.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억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매트릭스 안에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근데 매트릭스는 이제 저희 나이 정도 한 24살 정도가 되면 다 반대라고요. 영화 매트릭스. 근데 이제 매트릭스 요즘 분들은 안 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꽤. 네, 저 어리신 분, 그 젊으신 분들은 모르신 분이 많아요. 매트릭스 꼭 가상 세계. 그 코미디로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패러디하는 걸로. 총알 피하면서. 내가 윤종신 좋아했다고 그랬더니, 왜 개그맨을 좋아하냐고. 진짜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매트릭스 안에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럼 그 매트릭스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매트릭스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거를 찾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가 들었던 게 장자였으니까 장자는 진리가 있는데 너네가 다 모르지 않냐. 그럼 진짜 진리 그 도에는 어떻게 도달하냐.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의식들이 그렇죠. 본 것도 믿을 수 없고 내가 경험한 것도 믿을 수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진리가 있을까? 그걸 찾고 싶어. 그럼 의심스러운 건 다 제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없어. 제하다 보면 끝까지 가면은 도저히 이제 제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방법적 회의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정리를 해보면 데카르트의 생각인 거죠, 이제. 네, 데카르트는 모든 거를 다 의심해봤어. 모든 걸. 그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는 감각도 의심해요. 내가 본 거, 내가 느낀 거 이런 것도 다 의심해서 끝까지 가면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수학적인 지식은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2 더하기 3은 5다. 자명하다 생각하는데 이것도 순수한 어떤 정신적인 방법을 조작하는 악마가 있어서 데카르트가 한 말이죠. 2 더하기 3을 할 때마다 인간이 실수를 저질러서 원래는 6인데 5가 되도록 계속 이렇게 주입했을 수도 있다. 우리의 정신까지도. 난 그 얘기가 참 데카르트가 한 얘기 중에서 참 제일 이상해. 근데 저 이거 듣자마자 뭐 생각했냐면요. 최면을 걸었을 때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실제로 하거든요. 서양에서 이제 순간 최면하는 애들이 최면을 딱 건 다음에 당신이 이제부터 뭐 5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이제 5를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딱 다시 돌아오게 해갖고 손가락이 몇 개인지 세보라고 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6이 되는 거야. 그럼 당신 원래 손가락이 몇 개예요? 모르겠는데요. 그 6개 맞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의 개념을 잊어버리는 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모든 걸 다 의심해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표는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어떤 탄탄한 학문적 토대를 가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근데 한번 한 여쭤보면은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제 그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확증을 찾으려고. 그 성찰이라는 책에 보면 얘가 기존 학문들을 생각해보니까 장자랑 비슷하다. 이 다 병신들 하면서 깝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어떤 명제들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고 또 권위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성경의 권위라던가 교황의 권위 이런 거에 의존해서 막 학문들을 전개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데카르트를 쉽게 표현하면 반항합니다. 굉장히 꼴통이야. 당대에는. 당시 얘기한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보기엔 허접하고 논리적인 모순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보기에 가장 완벽하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 모델을 이 사람은 아마도 기하학에서 찾은 것 같아요. 네네, 수학기하. 수학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기하학 책 같은 거를 수학 시간 이후에 다 까먹었잖아요. 그때 기억을 해보시면은 공리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죠, 공리. 이게 그런 거 있잖아. 그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몇 가지 명제들 점의 공리, 선의 공리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증명 절차들이 쭉 연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공리들을 자기가 몇 개 찾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이후에 나오는 그 자연과학이라든가 그때 데카르트 같은 그때 당시 근대 철학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과학바들이야. 자연과학 바들이에요. 거기에 되게 많이 공부도 많이 하고 데카르트도 그쪽 책을 좀 본 것 같아. 많이 그렇죠. 본 쓰기도 하고. 예, 자기가 연구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이때는 아직 자연과학이 좀 시작되기 전이라고 갈릴레이 막 그때예요. 예, 그때 당시고 데카르트의 기본 기획은 어떤 기하학적으로 자연과학이든 어떤 윤리학이든 그 근본적인 토대를 한번 저희가 탄탄하게 한번 나 혼자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각 학문마다 다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신이 있는 것도 없을 수도 있는 거냐? 깐죽대는 거야 계속 걔는. 과학이라는 거 틀릴 수도 있는데 수학이 좀 이상해. 수학은 없다고 하기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악마를 도입하죠. 악마가 내가 계산할 때마다 틀리게 한다 그거군요.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그 사람이 이제 데카르트가 자신의 감각을 못 믿겠다라고 한 이유가 이거래요. 어느 날 데카르트가 자기에게 어떤 성향이 있는 걸 발견하냐면 사시가 살짝 있는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을 보면 왠지 친근하고 막 좋아. 이유 없이 막 호의를 베풀어. 왜 그런지 자기 자신을 막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한 소녀를 사랑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가 사시였대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데카르트에게는 그 소녀의 신체적 결함이 문제가 안 됐고 그 감정이 실체적인 일종의 결정을 압도해갖고 그 이후로는 사시라는 것만 보기만 하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경험의 지배를 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감각적인 정보를 믿을 수가 없다. 왜곡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똑같은 상황을 프로이트가 봤다면 초자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너의 무의식 사각형에 남아있는. 난 자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근데 감각이면은 그건 감각이 아니라 기억. 그렇죠. 기억의 조작이죠. 감각의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뭐 뜨거운 물인데 내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뜨거움 못 느끼고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파란 걸 보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파란 건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같아요. 또 이거는 감정이 이성을 흐릴 수 있다. 이성적으로 이것이 아름다운 건데 그게 이제 감정이 흐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에어컨 바람을 쐬도 최 사장은 막 덥다 그러고 그러니까 누구는 춥다 그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감각이 나를 속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절대적이지 않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대목이 아마 데카르트 성찰에 이 인간이 7일 동안 회의를 하는 그 과정이 이제 쭉 담겨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나오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뭐가 가장 믿을만한 것인가? 다시 다 이제 긍정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목의 한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부정하고 끝까지 갔더니 뭘 알 수 있냐면 아까 말한 2 더하기 3이 5라는 걸 속이는 그 전능한 악마가 날 속이고 있어. 속이고 있다 하더라도 속이려면 내가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뭔가 지적 능력이 있어야지만 생각이 있어야지만 날 속일 수 있잖아요. 혹은 이런 거. 세계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 내 앞에 있는 것도 그냥 기계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내가 그러면 뭐가 진짜지라고 의심을 하잖아요. 앞에 있는 게 가짜인 것 같아라고 의심하는 그 의심, 그 생각, 그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네. 그래서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내 존재는 진짜다.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증명이 안 된 거고 나는 생각한다까지가 증명된 거야. 난 사유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유가 있다. 생각이 있다. 내가 뭔가 의심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생각하나라고 의심하는 순간에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거는 데카르트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먼저 긍정을 안 해요. 그렇죠. 그것도 의심의 대상인 거야 일단은. 자, 여기서 나는 뭐죠? 그럼 물질, 육체적인 거 말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사유하는 무언가는 존재한다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 기반이 아니라 육체는 아직 증명 못했고 육체는 증명 못했고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증명한 거예요. 의심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거를 데카르트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명석 판명한 지식.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정할 수 없는 지식. 거기서부터 그걸 찾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단 발견한 건 그거죠. 내가 생각하고는 있네. 그지. 그거는 내가 해볼 수가 없네. 내가 생각하나 하고 의심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결론을 이르는 과정에서 내 어떤 신체가 아무런 역할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감각 정보도 필요 없었고. 근데 김도희한테 여쭤보면은 그 명상하면은 내가 생각한다라는 것도 없죠. 내가 생각하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을 비우다 보면 모든 생각이 사라질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데카르트가 의심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다 사라져요. 구체적인 생각 내용들. 역시 동양이 한 차원 위야. 그러니까 말로 못하는 걸 막 말로 하는 하수들이야. 이미 지금 이 비용신들 그러고 있다고 우리 보고. 어쨌든. 네, 아무튼. 그래서 아무런 신체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코기토, 그러니까 그 생각한다, 존재한다 이거는, 그 거기서 말한 나는 그냥 사유하는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정신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결론을 냈다는 건데, 여기서 제가 좀 질문하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현재 오면은, 그 신체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데카르트는 정신이 있는 거고, 생각하는 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이 있다라는 걸 따로 증명을 해내잖아요. 그리고 그 둘은 완전히 서로 독립된 존재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뇌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지금 됩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거 자체에 동의 안 해요. 이건 주관적인 건데, 그러니까 독실이랑 우리 맨날 얘기할 때마다 충돌나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독실이는 계속해서 생각이라는 것이 뇌를 기반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패러다임의 문제다. 저는 김도희님 한마디 좀 해주시죠. 병신이라. 그래서, 예. 저는 그 뇌 없이도 사유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으니까. 일종의 데카르트주의네요. 데카르트는 그렇게 동의했을지 의심스럽긴 한데 데카르트는 그냥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존재하는 것 같다. 그 연결고리를 못 찾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나는 생각한다까지는 명석판명한 일종의 수학적 공리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뭐가 추론이 되냐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방 너머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 방 너머?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소리만 들려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 소리를 내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 주체가 있지.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철학 용어로는 소리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거고, 예, 그 사물의 어떤 아주 본래적인 그 실체라고, substance라고 철학 개념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려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속성을 발견하면 소리가 나한테 들리면 그거를 내고 있는 원인이 있을 거다. 뭔가의 그 담지자가 있을 것이다. 실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건 당시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속성이 우리한테 나타나면 그 속성을 담지하고 있는 어떤 실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일단 그 코기토 명제의 대전제입니다. 그 데카르트 명제에. 그래서 모든 속성이 있는 것에는 그 속성을 담지하고 있는 실체가 있어야 돼. 근데 나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 사유하고 있잖아. 실체가 있을 거다. 근데 이 사유라는 속성을 담지하고 있는 실체가 있겠네. 그 실체를 우리는 우리 말로는 이제 정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가 증명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웃기죠? 이런 것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예. 그만큼 엄밀하게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철학이 무엇인가? 이 질문 던졌잖아요. 이런 대목들을 한번 보세요. 철학이 뭐냐?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승질나. 점점.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다가 보면 사실 궁금하지 않은 게, 의문스럽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예, 그걸 갖다가 지금 하나씩 체계화해 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예. 사실은 요게,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라는 명제가 현대에 와서는 무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무너뜨린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라고 하는데 그거 우리 나중에 다루고 지금은 이제 거의 오랜 기간 동안 불변한 고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나는 생각한다. 예, 그래서 어떤 단일한 실체로서의 나,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나, 있다. 정신, 정신이 있고 그거의 정신의 본성은 데카르트 말로는 사유하는 것. 사유하는 거고. 그 사유하는 거의 본성이 정신인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사유하는 그리고 거다. 자유의지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게 정신, 영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한 거는 정신적인 것의 존재까지는 우리가 알아냈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게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았고. 근데 그 둘은 이제 철저히 구분되고 서로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물질은 독립적인 두 실체다. 그래서 이원론이 나오는 거죠. 데카르트는 이원론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 그렇게 많이 까인다면서요. 가장 많이 까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원론을 주장했다. 이원론이 뭔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실체의 그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실체의 종류가 근본적으로 아예 다른 차원의 실체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정신의 세계, 정신. 그거의 본질적인 속성은 사유함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물질. 로 우리가 부르는 메터의 마테르. 몰라. 그 메터리알이죠. 영어로.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이게 좀 번역하기가 이상해. 연장. 익스텐션이야. 익스텐지용 이렇게 불어로는 그렇게 되는 건데 연장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뭐냐면 나 대학교 때 물어봤는데 크기 같은 개념이에요. 크기예요. 크기. 그냥 여기서는 어렵지 않을 텐데 여기서 나온 거는 뭐라고요? 그냥 정신은 사유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점유하지 않고. 점유하지 않고. 맞아요. 근데 물질은 공간을 점유하고 점유한다는 건 갑자기 사라질 수가 없어. 이동은 할 수 있지만 공간을 점유하는 게 유지돼요. 그걸 연장으로 보는 연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연장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철학 개념이 되게 신기한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알고 보면 별 개념이 아니에요. 연장이라는 건 그냥 크기가 있는 거예요. 그치.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유지된다. 그게 물질의 본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생각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 생각이 있다가 딱 없어졌다가 왔다 갔다 공간 점유가 안 하지. 근데 맞는 얘기야, 그치? 어떤 거냐면은 정신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물질 세계 안에 공간으로서 어디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않죠. 그렇죠. 그러면 정신이라는 게 뇌에 어디에 있나요? 독실이가 생각할 땐?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저는 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 전달에 심도 있는 주제고 이건 내가 봤을 땐 따로 한번 다루는 것도 괜찮아요. 의식의 본질에 대해서. 사실 근데 이 데카르트 몰라요, 이원론이 욕을 먹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두 가지가 그 정도로 본성 자체가 다른 건데 어떻게 교류하냐예요. 송과선이라고 하는 그게 문제가 돼요. 영향을 어떻게 주고받냐. 그래서 그 정신과 육체를 연결하는 기관으로 송과선을 이야기했다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 생각이고. 근데 왜냐면 데카르트 설명이 없는 거죠. 내가 데카르트면은 그게 걱정되는 거야. 물질 세계가 있다는 것도 증명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세계가 있다는 것도 증명했어. 근데 그게 따로 떨어진 두 개의 독립된 실체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내가 앞으로 걸어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어째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육체는 앞으로 걸어가지만 내 영혼은 거의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거지. 그죠? 아니 공간을 아예 점유하지 않으니까 따라가고 자시고가 없이 그냥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킬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뇌 속에 있는 작은 기관, 송과선이라는 거를 막 임의적으로 가설은 이제 세운 거죠.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그 송과선을 옆으로 이렇게 이식을 하면 그 사람한테 영혼이 가는 거죠. 아 진짜로? 당시에 못했었지만 이제 데카르트에 의하면 그럴 수 있었겠죠. 그 모델을 따른다면. 안테나 같은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안테나 같은 거. 근데 이제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 정리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육체가 없는 정신이 상상 가능하기 때문에 정신이 존재한다. 근데 이거를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첼리 케이건이 반박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반박해요. 그냥 재미로 개밥바락이라고 가장 일찍 뜨는 별이에요. 초저녁에 보이는 별이 있어. 그 샛별은 가장 늦게 지니까 새벽에 보여. 그 두 별이 둘 다 금성이거든요. 그런데 개밥바락의 별은 있는데 샛별은 없는 상황이 상상 가능하죠. 당연히 초저녁엔 보이는데 샛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새벽에 보이는 별이거든요. 그럼 초저녁에 보이는 별은 개밥바락의 별이야. 똑같은 별인데 똑같은 별인데 시간만 다르다. 그렇죠. 개밥바락의 별은 있는데 샛별은 없는 상황이 상상 가능하면 지금 데카르트에 의하면 두 개가 다른 놈인 거예요. 상상 가능하면. 근데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에서는 실제로는 본질은 같고 양상만 다르다. 아니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증명이 틀렸다는 거지. 데카르트는 이런 게 상상 가능하니까 그게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상한 증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상 가능하다고 그렇죠. 꼭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근데 어쨌든 이 외에도 근데 이제 여기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대목이에요. 제일 바보 같긴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자, 근데 의심하고 있는 나를 봤더니 일단 사유가 있는 건 확실한데 의심하는 걸 보니까 내가 완전하진 않아. 불완전한 게 확실해. 그렇지. 불완전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불완전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는 완전함이라는 거를 내가 뭔가 알고 있으니까. 맞아. 완전한 건 아니지만 완전함이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있는 걸 아니까 내가 불완전하다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나를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불만을 갖는다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거야. 불만을 갖는 거지. 그건 금연하겠다 이거는 담배를 핀다는 생각의 반대급부잖아요. 그렇죠. 그렇네. 그럼 완전성이라는 게 존재할 하기 때문에 불완전성을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이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신이다. 그게 신의 관념. 내 머릿속에 있는 신의 관념입니다, 일단. 사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불안해. 난 불완전한 존재인데 내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냐면은 완전함이라는 완전한 생각이 있는 거야. 그 개념이 있지. 나는 불완전한데 어떻게 완전함이라는 생각이 생겼지? 누군가가 주입해줬을 것 같고 그게 어디서 주입된 거냐면은 내 외부의 신적인 완벽한 존재가 완벽함이라는 걸 내 머릿속에 주입해주지 않고서는 불완전한 내가 그걸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건가요? 저는 그게 그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신존재 이해했는데? 증명이 여러 가지 버전, 지금 신존재 증명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버전이 그 데카르트 성찰 안에서도 죄송합니다. 자기도 진짜 좀 이제 그 허접한 증명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를 넣어놨어요. 예, 그걸 지금 얘기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완전함의 관념. 저는 그냥 관념까지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이 주입했다 이건 빼고 그 다음 단계야 그건. 그렇죠. 그냥 완전함이라는 게 있다. 그럼 그 완전함이 신이지 않냐. 그렇죠. 성경 안에 있는 신의 개념을 도입을 하죠. 그런데 그 신은 또 선하고 선해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근데 만약에 거짓말을 했으면 이게 다 뻥이 되는 거지. 우리 매트리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함의 개념 안에 포함된 거죠. 그렇죠. 선함은 완전함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신이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면 불완전한 거니까. 거기까지인데? 그래서 신까지 증명했다. 네, 신까지 증명을 했고. 신존재 증명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일단 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완전함을 가진 존재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는 내 관념 수준이야. 그걸 우리가 이제 신이라는 말로 부르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 존재가 그 신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아 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삐꾸 아니야. 누가 삐꾸야? 내가? 아니,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는 관념을 생각해 보니까 불완전한 거 아니야. 완전함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데 존재하지 않아. 삐꾸네. 그럼 완벽하지 않아. 그럼 불완전한 거니까 그 존재는 내가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신이란 존재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청취자분들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무슨 말장난이냐. 이게 철학이야 이게. 이걸로 먹고 살는 겁니다. 이걸로. 죽었어 그냥. 완전함이라는 속성 안에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근데 이거 그게 이제 반박이 가능한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아야지만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건. 그거에 대한 반박은 신존재 증명에 대한 반박은 인터넷에 그냥 신존재 증명 쳐보시면 이게 그리고 데카르트가 처음 한 게 아니고요. 이전에 있었던 스콜러 철학 전통 뭐 토마스 아퀴나스 쭉 계속하는 그 논증 신존재 증명입니다. 예. 데카르트 정리하면 데카르트 첫 번째 나 존재 증명. 그죠. 내가 생각하고 있음을 증명했어. 나의 사유의 존재. 그죠. 그거랑 두 번째 그걸 독립시켜 가지고 내가 물질적 실체로 존재한다는 것도 증명했어. 그게 근데 그 뒷단계입니다. 신존재부터 증명이 돼야 돼. 그 가운데 있는 거야? 예. 신존재가 먼저 증명이 돼야지 나한테 지금 물질의 관념들이 있잖아. 근데 그게 사기가 아니려면 신이 얘네들을 거짓말을 한 게 아니어야 돼. 오케이. 그럼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가정은 있구나. 내 생각이 증명됐고 두 번째로 내 생각에서부터 완전한 신이라는 존재가 증명됐어.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신이 성실하다면 그렇지.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을 거야. 날 사기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물질이라는 이 관념들, 물질에서 보내는 이 속성들이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각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신이 선하니까. 생각, 물질, 신 세 가지를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증명했다. 선한 신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거고. 근데 완벽함이라는 개념 안에 선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 당시의 생각에. 물체 역시 존재한다. 근데 이게 개통철학이 아닌 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는 게요. 항상 그 중세에는 기독교 철학 안에서는 항상 신의 존재가 첫 번째였어요. 그게 되게 큰 차이야. 근데 맞아요. 이거는 신의 존재가 우선이 아니라 내 사유가 존재한다는 거를 제1 조건을 놓은 거예요. 독실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어나? 왜 이렇게 눈치를 보나? 방학할 때 그 자신감 어디였어? 이 사람들 철학 전공한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잡고 우리가 사실 데카르트 준비하라고 시킨 다음에 막 어떻게 밟을 것인가 이 생각 계속 했잖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좆대 봐라라고. 근데 과학 때 나를 그렇게 밟으더니 너도 한번 당해봐야 돼. 정확한 분석인 게
맞아요. 이게 데카르트가 처음 이 책을 제대로 못 내, 자기 이름으로 못 내요. 그래서 혹시 좆될까봐 자기 잡혀갈까봐 마치 국정원제 이런데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잘못 썼다가.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지금 생각하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야 인간이 감히 신존재를 의심해? 그리고 자기가 먼저 존재한다는 걸 증명 순서에서 앞으로 뺐어. 그래서 미친놈입니다, 진짜. 그래서 데카르트에 대한 평가가 중세를 끝내고 근대를 연 사람인 거죠. 중세는 신을 근거로 모든 걸 설명했다면 데카르트가 처음으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던 이 친구가 그 데카르트 성찰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나에게 명석 판명한 것만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판단 준 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나 권위 있는 해석 이게 아니고 내가 봐야 돼. 내가 봤을 때 못 믿겠어. 그럼 나가랴. 성경도. 그 함축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 지금 데카르트가 증명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그 유대교의 그 카톨릭의 신이랑도 또 다른 종류일 수도 있는 것까지도 받아들인 거죠. 여기서는. 그럼 이제 그렇죠. 데카르트는 진짜 화형 위험해지죠. 나가겠죠. 근데 데카르트가 폐렴으로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아까 생애 말씀은 안 해주시긴 했는데. 그거 이따가 마지막에 하려고 하려고 있는 거야. 우리 또 또 얘기를 진행해 봅시다. 근데 이게 궁금한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 김도인께서는 이렇게 증명하는 데카르트의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되게 좋아해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굉장히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논리 전개하는 방식이 장자랑 완전 다르잖아요. 네. 이 서양 철학들은 그 논리로서 이렇게 전개시킨다면 그 동양의 특징인 것 같은데 동양은 되게 단편적인 거를 그냥 이미 주어진 명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부정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게 아니고 그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철학자들도 따로 있는데 명가 철학자들이라고. 있어요? 명가? 예. 명가? 네네. 장자랑 명가. 장자랑 제일 친했던 친구가 해시인데 해시가 논리 철학자예요. 그 당시 고대에. 중국에 논리 철학자가 있었어요? 있어. 인도에도 있고 장난 아니야. 원래 무시하면 안 돼. 그래요? 동양. 근데 해시가 그래요? 그래서 하는데 그 동양은 이렇게 자기 사유나 생각을 이렇게 논증하거나 다른 사람 철학에 대해서 그 논리를 깬다기보다는 어떤 절대 명제가 있으면 그거를 읽는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저게 어떤 의미인지. 왜냐면 너무 함축적이고 말이 짧으니까. 그래서 동양 철학의 특징이 그 밑에 주석 철학이라는 게 발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 당대 최고의 브레인들 철학자들이 계속 생각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봤었던 게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단편적인 건데 중학교 때 막 들었던 거라서 서양은 뭘 하려고 하냐면 자기가 뭔가 알아내면은 맞아요. 동네방네 떠들면서 토론을 벌이든 뭘 하든 내가 꺾는 거야 남을 논리로 꺾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동양은 자기가 깨달았으면 씩 웃고 나 이제 알았다 하고 이게 단편적인 것만 던져줘. 나는 다 안다. 니네 뭐 그러면서 굳이 논쟁하려고 안 해.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깊이 있는 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운언으로 남기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왜 우리, 왜 저번 1편에서 얘기했던 파드마 삼바바가 자기 깨달은 거 묻잖아요. 죄송합니다. 계속 이제. 근데 그 방법론의 차이 때문에 아쉽게도 동양이 결과적으로는 서양한테 밀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동양이 훨씬 더 여러 기장이 뛰어난 것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서양과 동양. 왜 추월당했는가? 근데 그거를 추월이라는 관점도 서구적 관점일 수도 있죠. 저는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저도 그 주제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동양이 정신 승리한 거죠. 어쨌든. 근데 저 그걸 갖고 이제 키베가 벌어진 그러니까 배틀이. 키베가 뭐야? 키보드 배틀.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다 알아? 키보드로 막 이게 온라인 세상에서 자주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군요. 집안에 처박혀서. 키보드 배틀. 키보드를 들고 막 싸우는 거야 둘이.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워리어.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뭐였냐면 동양을 굉장히 옹호를 했어요. 서양이고 옳은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갔는데 서양을 옹호하는 분들의 그 키보드 배틀 능력이 너무 뛰어난 거야. 밀렸어. 그래서 설득당했어. 그러니까 동양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 그러니까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문제겠지만. 김도희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다음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이나 뭐 과학에 있어서도 데카르트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 당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과학이 없었어요.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야. 그냥 태동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태동기. 과학이 시작되는 막 시기예요. 시작하고 자연 그때 우리가 그때 과학에서 우리 다뤘었던 것처럼 뭐 해달별이 그냥 뭐 지구를 돌고 있는 거는 그냥 자연이 원래 그런 거야. 우주의 원리가 그런 거였고, 근데 그게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이분은 뉴턴 이전이거든요. 데카르트는 나름의 우주관이 있었고, 저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네. 자기가 생각하는 우주가 있어요. 그림을 그려놨어. 어떻게 생겼나요? 모자이크처럼 생겼어요. 모자이크. 그래서 이 우주와 저 우주의 사이를 돌아다니는 것이 혜성이야. 나름대로 이제 천체 그렇죠. 물리학이나 이런 거. 이 태양계, 다른 태양계, 여러 가지 태양계들이 있는 거야. 그 데카르트도 이렇게 보시면은 오덕이었어요. 장난 아니었지. 집에 처박혀서 몸도 맞아. 약하고. 그리고 뭐 운동 법칙도 만들어요. 자기가 관성의 법칙, 운동량 보존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충격이냐면 또 자연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칙은 물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 때 만든 법칙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간에 법칙이 있다는 거를 얘기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게 대단하다기보다는 그 우리가 과학편에서 다뤘을 거예요. 지상의 물질과 천상의 물질을 구분을 하고 그치. 천상의 물질은 완벽한 원운동과 규칙성을 가진 운동을 하지만 그치. 지상은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중세까지만 해도. 근데 그게 갈릴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슬슬 그걸 반복하는 얘기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갈릴레이가 혹시 위인전 같은 거 보시면은 진자 운동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진짜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천장에 있는 그 뭡니까 샹들리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관찰을 하고 그 비례 관계를 밝혀내거든요. 그러니까 줄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몇 번 헤르츠 초당 몇 번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거를 밝혀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그 갈릴레이가 쓴 책 구절들을 제가 옛날에 읽은 기억이 나는데 자연 안에 자연의 우리 지상의 물질 세계 안에서도 어떤 규칙성 이런 게 발견될 수 있다. 그 규칙의 원리는 근데 수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상 데카르트나 이런 쪽 젊은 그때 당시에 신진 학자들한테 많은 영향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도 수학적으로 하신다. 그렇죠. 근데 물론 틀렸어요. 운동 법칙이 틀렸고 그러니까 뉴턴이 데카르트를 비판을 했는데 그 뉴턴도 사실은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은 거지 일종의. 그러니까 세계관을 영향을 받은 거야. 세계관과 뉴턴의 그 데카르트의 기하학을 읽어보고 심취했대요. 기하학을 사실상 기하학과 대수학을 연결하는 사람이 이제 데카르트인데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수학이 뭐냐면 이거예요. 대수. 그러니까 수를 대신하는 거야. 그래서 x, y 방정식 이게 대수학입니다. 우리 함수 그래프 그릴 때. 네. 근데 x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자연수를 생각하자면 1, 2, 3 이런 식으로 비연속적인 게 들어가요. 1 다음 2지 1.00001, 1.0002 이렇게 안 넣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비연속적이거든요. 그런데 기하학은 연속적이에요. 선을 그으면 연속으로 긋잖아요. 우리가 띄엄띄엄 안 긋잖아. 그럼 이 두 개는 서로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래프에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내면서 대수학을 그러니까 방정식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가 돼버려요. 이게 제대로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나는 아주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하학 그러니까 문과 수준으로 생각해보면 동그라미, 네모 이런 게 있어. 네. 근데 그렇지. 문과 사람들도 뭘 알아듣냐면은 직선이 있는데 직선은 어떻게 우리가 문자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이거 문자로 어떻게 나타낼까? 직선인데. y는 ax 플러스 b. 근데 그게 그 문자로 쓰는 게 대수학이고.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직선이라는 거를 y는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문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좌표평면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 좌표평면에다 그림을 그리죠. 그 좌표평면을 만든 게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데카르트 개새끼 너 때문에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2차 함수 풀고 있고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냥 완벽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데카르트에 하면 a분의 x 플러스 a분의 x 제곱 더하기 b분의 y 제곱이 1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나와요. 천재적인 거죠. 그거야?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 이게 원 아니야? 맞습니다. 그 r 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네. 타원이 제가 말한 건 타원이고요. 맞습니다. 야, 다들 공부 잘했구나. 대단한데. 수학. 무슨 청취자분들도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 때 원의 방정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의 그 점 찍히는 위치를 맞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데카르트 이전에 없었어요. 그렇지, 없었지. 없었어요. 대단한 거지. 그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복잡하고 저도 뭐 쌍곡선이 타원이 헷갈리잖아요. 우린 달달 외웠단 말이야. 근데 그걸 처음으로 한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도형을 문자로 바꾼 사람. 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죠.
데카르트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굴절 광학도 건드려요. 굴절의 법칙, 그러니까 광학 또 건드리고 진짜 대박인 게 이거. 좀 사진 좀 찍는 분들은 알 텐데 원형으로 보통 우리가 렌즈를 배워요. 네. 그래서 뭐 오목 렌즈, 볼록 렌즈. 근데 원형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초점이 한 점에 안 모이거든요. 안 모여요. 약간 수차가 그러니까 약간 모이지가 않아. 살짝. 근데 타원이나 쌍곡선이 되면 그게 그러니까 구면이 아닌 비구면이 되면은 얘가 모이거든요. 이걸 최초로 설계를 해요. 진짜 천재네. 진짜 천재예요. 진짜 천재. 깜짝 놀랐어. 근데 비슷한 시기에 스피노자도 그 렌즈 깎는 일, 그죠, 하죠. 아마 그때 시대적 분위기 자체가 광학이 그 당시에 막 렌즈 뭐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로 따지면 걔네들한테는 그게 뭐 아이폰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어떤 책을 내냐면 철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근데 이제 제목이 철학의, 그러니까 번역하면 철학의 원리인데 이제 뉴턴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수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그냥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설을 많이 집어넣는다. 그래서 뉴턴은 훨씬 더 정확하게 해갖고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이제 시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철학의 원리를 고쳐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붙여요. 그래서 그런 책이 나온 거구나. 이게 근데 시사는 이 데카르트와 뉴턴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철학의 원리,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은근히 문과를 또 짓밟고 있는데. 그러니까 뉴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독실이가 말하는 건 그거죠. 데카르트가 약간 철학 쪽에 어떤 인문학적인 성향이 깊었다면 네네. 뉴턴은 그걸 많이 벗어낸 그러니까 것 같다. 영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네네.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게 더 엄밀한 수학적 원리를 냈는데 뉴턴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물론 시대적 상황도 있었지만 데카르트가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준 것도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요. 되게 재밌는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늦잠꾸러기였다고요. 그래서 막 11시, 12시까지 막 주무시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항상 전화를 하면 받질 않아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독실이도 11시, 12시 전화. 그런다고 니들이 다 천재가 아니야. 그래? 소심한 데카르트가 소심했기 때문에 이럴 때 재판받기 싫어가지고 익명으로 책을 내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 신학자들이 막 데카르트 비판하기 시작해. 그래서 네덜란드로 튄 거야. 그것도 그나마. 네덜란드 그때 당시에도 좀 열려있는 동네고 종교적으로 좀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도 거기서도 데카르트 비판하니까 안 그래도 걱정이 됐는데 스웨덴에 있는 크리스티나 여왕이 철학 선생님으로 이렇게 초빙을 했대요. 수준 높은 선생님, 여왕님이야. 공주님이 아니라서 아쉬운데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 스톡홀름으로 갔는데 춥잖아요. 근데 원래 정오까지 자던 그 데카르트가 이 크리스티나 여왕 장난 아니야. 자기는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새벽 5시에 무조건 철학 수업해야 된다고 막 종용을 한 거야. 근데 저는 근데 왜 죽었나 싶었는데 궁궐에서 산 건 또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추운데 새벽 5시마다 일어나서 이제 일주일에 3번씩 궁궐로 가야 돼. 과외하러. 과외하러. 철학 과외. 그래서 극도로 몸이 안 좋아서 폐렴으로 1년도 안 돼서. 베이컨이라는 왜 과학자도 그 닭을 실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걸 계속 먹이면 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겨울에 쭈그리고 앉아가 닭한테 계속 눈을 먹인 거야. 그러다가 폐렴으로 죽어요. 근데 그 폐렴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인문계 사람들은 몸도 약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늦잠꾸러기인데 굳이 억지로 아침형 인간을 강요하면 안 된다. 자기용하고. 그래서 네가 오늘 늦었냐? 근데 이게 독살됐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독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제 신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이성을 기반으로 세계관을 출발시키면서 그 독살된 거다. 뭐 그렇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재미로 읽는 이런 거 얘기하면 급 떨어져 보이는데 세기의 살인마라는 책. 저렴하다. 읽고 있거든요. 세기 살인마. 만화책이지 너 그거. 아니에요. 아닌데 저 이렇게 막 그런 거 이렇게 재미로 그냥 읽고 있는데 싸게 팔아서 샀어요. 3,000 얼마에 팔길래. 근데 그게 처음엔 정말 저렴한 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에 얼마나 독살을 많이 했는지, 랑 그 이후에도 이제 중세 시대에 어떻게 했는지 그게 나오는데, 그걸 보니까 당신 그냥 비일비재했더라고요. 독살이. 그 직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조선왕 독살 사건이라는 책도 재밌어 보여서 그냥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제가 본 최고의 그 암살설은, 미사일로 쐈어.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러시아에서 그 푸틴 대통령 지하에서 마음에 안 드는 정적을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데 미사일로 격추했다. 쏴버려 설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암살인가요? 최고의 암살. 그럴 수 있지. 실수했다 이러니까. 근데 조선왕 독살 사건도 되게 저는 가벼운 책인 줄 아는데 읽다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읽으면서 조선이 대단한 나라구나. 철학 위에 세운 나라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그 당시에도 한 3-4명 이상의 군주가 독살됐다는 의혹이 있고 그거 보니까 세계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사회적 살인 당하신 죄송합니다. 충분히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일단 지금 스웨덴 국왕이 이렇게 보호하는 상황에서는 독살이라는 방법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거는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네, 검증되지 않은 썰이고. 그렇죠. 가능성은 있다. 어쨌든 정리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1부에서 우리 장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고 지금 독실이가 뭐 제대로 알고 있네. 뭐. 예, 정확하게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근대 서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었던 데카르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왜 중요했는지 정리하면 아까 전에 정리하긴 했었는데 사유하는 나, 그 다음에 아까 깡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중간 단계에서 신에 대한 증명,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물질에 대한 증명이 있었다. 그리고 과학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 남겼다라는 거죠. 근대로 넘어가는 잠깐 다루면 그 어떤 영혼과 정신과 물질의 어떤 이원론적 세계관 그게 굉장히 이렇게 체계화시킨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죠. 세계를 둘로 쪼개보는 사고방식. 지금도 많이 까이지만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그 그렇죠. 이원론은. 예, 현대 심리 철학에서 그 시작을 데카르트로 거의 잡고 있습니다. 그 쟁점의 시작을. 예. 최 사장님은 이원론자고. 이원론자라고 볼 수도 있어. 사실 저도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존재를 불가지론 혹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일종의 이원론자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아무튼 이원론자가 되는 독립된 의식이 실천한다는 걸 믿으니까. 일단 그러면은 일단 철학 해봤는데 미래가 보이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구독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실존주의랑 칸트 할 건데 일단 우리가 단 중간 2명밖에 안 했지만 한마디씩 정리한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별거 없다. 이게 뭐야 이게 별거 내용도 없고 별로 얘기한 것도 없고 현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논리적 흐름이나 그의 세계관들이 되게 흥미롭긴 한데 이렇게 신기하고 막 그렇진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최 사장의 어떤 수준이 고차원적 아니 차원이 바뀌거나 막 미스테리 서클 빡빡 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면 우리 깡 선생은 독실부터. 저는 철학이 왜 재밌었냐면 이런 거를 들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확장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풍요롭게 살아가려면 지적 갈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적 갈증을 굉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적 유의거든요. 그냥 그렇죠. 이런 것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풍요로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사는 데는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김도희는 어떠신가요? 철학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전 철학 단일 전공 10년 했는데 복수 전공 없이. 공부를 진짜 오래 했어요. 생각해보면 철학이 왜 중요한가 해서 요즘 인문학이나 철학 되게 강조되는데 저는 그렇게 강조되는 인문학 철학의 중요성은 잘 모르겠고 철학을 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배우게 돼. 인간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살면서 맞닥뜨린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여러 가지 그냥 재밌게 들어놓으시면 뭐가 좋냐면 자기가 살 때 나중에 뭔가 개인적으로 겪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겪는 문제들도 있고 그런 거를 어떤 절대자가 나와서 해결해주면 좋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어떤 병리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건 왜 그러냐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그 현상이나 그 사회 구조 원인에 대해서 내가 되게 극심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철학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알게 되면 그때 그 상황마다 자기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를 키워주는 것 같아요. 마치 헬스 무게 올리듯이 철학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알려두면 자기 삶에 대해서 이게 뭔가 생명수처럼 작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 모든 걸 영업으로 연결시키는. 네. 나한테 배워. 실제로 그럼 하나 궁금한 게 도를 많이 닦으셨고 명상을 많이 철학에 대한 깊은 그런 거 하게 되면 실제로 살면서 좀 분노할 일들이 좀 적어지나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뭐 그런가 보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왜 분노하는 게 나쁘다거나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생각들 중에서 나쁘다고 규정된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더 화를 잘 내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화낼 아무 때 소용도 진짜 없어요. 화내게 되고 그런 거에 그 자기한테 뭔가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화낼 만한 상황이니까 화를 내고 또 화낼 만한 상황이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근데 그 안에 사로잡힌다든가 막 예, 되지 그런 않는다거나. 게 줄어들어요. 사고가 좀 더 유연해지고. 독실 잘 알아듣는다. 네. 좋습니다. 밀강 선생님은 어떻게? 저도 뭐 한마디 덧붙이자면 다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철학사를 저는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 고전들 읽는 거 뭐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의 내놓은 답안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병신 같아요. 지금. 뭐 이런 철학적 미원론 얘기하고 신존재 증명 막상 그 성찰을 읽어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있다고 책이 어떻게 베스트셀러야? 내가 맞아요. 논문 이렇게 썼으면 통과 안 됐어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책들에서 좀 생각해 볼 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장자가 맞닥뜨렸던 문제는 그 다양한 세계관들이 서로 이렇게 자기가 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누군가가 절대적인 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문제의식인 것 같고 데카르트 같은 경우도 유사할 수는 있는데 뭐가 도대체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볼 수 있는 지식이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천착을 한 거죠, 이 사람도. 그런 어떤 문제의식들을 감상하고 한번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보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무슨 뭐 술 먹고 게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어떤 지적인 훈련 해보는 것도 가끔씩 하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계속하면 선생님입니다. 페인 되고 계속하면 페인 됩니다. 실업자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철학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실존주의랑 칸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가볍게 할 겁니다. 난 어렵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와 다르게 예. 비판글 찾아옵니다. 답변을 못해. 데카르트 비판해주세요. 나도 몰라. 참 그리고 이거는 너무 개론적인 얘기만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직접 한번 책들을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한번 좋은 책도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맞죠.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 더 심화해서 읽으실 분. 우린 너무 얕은 얘기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깊지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